그 아까 전에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빠른 거 뭐고 느린 네. 거 뭐고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조금 네. 좀 구분을 할게요. 일단 조금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윤석열 치시면은 네.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위키윤인가 뭐 이렇게 여기 사이트 있어요. 들어가시면 윤팬이네. 네? 왜요? 위키윤 뭐 이런 건 뭐예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약속 진짜로? 들어가면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공약 위키. 공약 위키가 네, 있다. 바로 가기. 아니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 네, 공약 위키 이렇게 하세요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책 공약제. 정책 네, 공약. 요걸 열어보시면 아하. 뭐 다양한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네네네.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꼭지가 9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틀을 좀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틀을. 뭐라고요? 어떤 거냐면 틀이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네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 네네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네. 하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이 있고요. 250만 원. 이거는 공급을 늘린다. 네,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세부담 완화. 그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대출에 대한 거. 세부담 완화. 네. 적을요. 세부담 완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대출에 대한 거. 대출. 네. 그 다음이 이제 기타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렇죠. 공급, 네. 세부담, 대출, 기타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네. 것들도 저도 있는데 배워보려고. 예.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이게 조금 주요합니다. 네. 네, 근데 공급에 대한 거는 250만 호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시면 네. 뭐 재건축 재개발 완화라든지 아니면 네.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GTX 주변에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뭐 여러 네. 가지 뭐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세금적 그 다음으로 이제 세부담 완화로 들어가서 보면 네. 이제 세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네. 취득세가 있고 음.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그쵸.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 중에 어떻게 있냐면 취득세 완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거는 세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 이건 느린 거네요. 느린 겁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보유세로 보유세. 가게 되면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게 되죠. 네. 근데 종부세 완화 정책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네. 대통령 당선인이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네. 빠르게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 전체적인 세율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세율 자체는. 네네. 근데 대통령 당선인이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가액 있죠. 곱해지는 가액. 아, 예. 네. 세율이 아니라 과세 표준. 그렇죠. 과세 표준에 영향을 주는 것들. 네네네.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공정시장 뭐 비율이라든지 95%. 예, 뭐 예.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그 네. 60%에서 100%까지 정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 그건 대통령령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매 해마다 공시 가격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또 행정부 소관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서 보유세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네네. 무슨 네.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과세 폐지는 네.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쉽지 않지만 네. 사실 한시적 중과세 완화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시죠. 아. 그리고 요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양도세에서 예를 들면 비과세 관련해서 뭐 거주 조건이라든지 전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있죠. 네. 네. 이런 것들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조금 빠르게 변경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아, 비과세에 대한 그렇죠. 거주와 전입 네. 요건.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네네. 빠르게 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출 네. 부분 있죠. 대출. 대출은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되죠. 아, 그렇죠. 은행이 하는 네, 거니까. 은행에서 하고 뭐 금융이라든지 뭐 여러 기관들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빨리 풀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약이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이 네. LTV에 대한 얘기예요. LTV. LTV가 그거죠. 건물 가격 대비 그렇죠. 론투 몇 밸류. 퍼센트. 그렇죠. 네. 내가 얼마짜리 샀는데 대출이 몇 프로 나오냐. 그 LTV가 론투 밸류구나. 영어 엄청 잘하시네. 모르는 척. 아니. 아니, 진짜로. 네. 예. 예. 아무튼, 네. LTV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요거는 완화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좀 희망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게 있냐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최초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 80%, 네. 그리고 최초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뭐 70%, 그리고 다주택자랑 그 다주택자더라도 네. 일부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거가 뭐 네. 조금 뭐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몇 프로 이렇게 구분돼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사실상 요게 근데 DSR이랑 연계가 안 되면 의미가 많이 없어요.
DSR이 소득에 대한 거죠. 그렇죠. 소득에 대한 거.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을. DSR은 뭐예요? DSR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DTI는 아는데 DSR은. DSR.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요 DSR이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이전에 있던 계획에서 끌어당겨서 올해 1월이랑 내년 7월 되면 올해 7월 되면 또 강화가 되거든요. 네. 1억 이하 어떤 대출이든 상관없이 1억 이상으로 대출하게 되면 DSR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사실 LTV가 완화가 된다고 해도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연봉이 안 맞아서.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은 규제 완화들 대비해서는 행정부에서 다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부분은 가장 빠르게 변경이 될 것 같다. 이거 DSR 안 풀리고 LTV만 풀리면은 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급등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LTV 풀리면 아무래도 최초 그 주택 소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도 이때는 DSR 안 보고 DTI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도 한 5억 언더들 되는 것들이 조금 수요가 몰리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영통 같은 데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 다시 가격을 회복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서 기타 부분이 좀 중요한데 기타 부분이 중요한데 기타 부분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재건축 완화에 대한 게 있어요. 또 이용주님 풀대출 가즈하래. 그런 거 말고 진짜 대출은 항상 감당 가능한 선에서. 그러니까요. 지나친 대출은 가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기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재건축.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1번. 그 안전진단이 강화가 됐어요. 이게 좀 진단 기준이 원래 낮았는데 이게 본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기준을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왜요?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런 게 많더라고. 제가 그 안전진단 댓글 이거 질문을 제가 어디서 모으냐면 댓글에서 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전진단을 완화하면 안 그래도 이런 안전한 게 왜 웃어요? 진짜로.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 이 안전진단이 뭐냐면 저기예요.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제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어져 있는 지금 이제 재건축할 아파트가 좀 전문용어로 하면 그죠. 얼마나 썩었냐를 보는데 덜 썩으면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진짜 완벽하게 썩어야지 진짜 부수고 새로 지을 정도가 돼야지 재건축을 해줄 건데 그거를 되게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이 되기가 어렵겠죠. 되게 좀 재건축 아파트가 엄청 오래되거나 아니면 부실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데 요거를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요 면제는 법을 통과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안 되겠죠. 좀 오래 걸리겠죠. 대신에 뭘 할 수 있냐? 기준을 항목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완화. 그죠? 그럼 아무래도 완화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인데 요게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합헌 판결도 났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준 금액을 완화하거나 기준 금액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시작을 해서 종료할 때까지 이제 좀 러프하게 말할게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주변 시장 그 가액이 금액이 오른 게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입주할 때 20억이 된 거예요. 10억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이제 재건축이 10억부터 시작됐다는 10억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게 종료를 하고 나니까 20억이 된 거예요. 그럼 10억의 차익이 남잖아요. 요게 이 차익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제초안을 내게 돼 있거든요. 3천만 원만 넘어가도? 근데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 50%예요. 와. 그러면 대충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0억에 1억 1천만 원 빼고 50% 하면 되네요. 그렇죠. 한 4억 얼마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미실현 차익금이죠. 아직 안 팔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할 것 같은데?
하긴 합니다, 또. 근데 아무튼 네. 이거 폐지는 사실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요 기준금액 강화라든지 네. 예를 들면 1억이 1,000이 아니라 그거보다 네. 높인다든지 네. 뭐 요런 부분은 이제 건들 수가 있어요. 그 아무래도 요런 부분에서 또 좋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요게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 네. 이거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같이 통합이 돼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시행령 수준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통령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아무래도 재건축을 막고 있는 세 가지가 조금 완화가 되면은 네. 아무래도 재건축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네,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기준 금액을 낮춤으로써 세부담 네.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조금 과도하게 네. 일반 분양가를 측정하는 면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20억짜리 뭐 10억에 분양을 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아니라 조금 더 높여서 네. 그죠?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네. 만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재건축이 조금 좋아질 거고, 네. 그리고 정책을 보시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거든요. 요게 9꼭지가 있잖아요. 네. 그 꼭지들 중에 하나 차지하는 게 공급, 그리고 그다음에 재건축, 네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그리고 9꼭지 중에 한 꼭지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리고 양질의 주택 공급. 역시 분당인가? 아니, 일기라는 말이 네. 들어가면 그냥.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분일평산 중인가? 분일평산 중. 이게 근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연한이라고 하는 게 보통 몇 년 정도 되죠? 재건축 연한. 네, 재건축 연한. 3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30을 빼면 나오는 숫자가 1992년이죠. 네. 그때 1기 신도시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만약에 지금부터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1992년이면 언제냐면 롯데가 우승할 때예요. 그거 되게 죄송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92년도에 롯데 우승했었어요. 네, 92년도에. 그렇죠. 네, 롯데 팬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저는 오비 팬이었습니다. 오비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기 신도시가 만약에 한꺼번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이게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쵸. 이게 지어질 때 동안 어딘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집을 지을 때는 없는데 이사해야 된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전세 수요가 급등할 수 있죠. 네,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을 해서 3기 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 택지 개발 사업 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를 순환 개발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지어지면은 1기 신도시를 바꾸면서 여기에는 이주 수요를 충족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가 원래는 그냥 놔두면 3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폭락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막 전세가 막 엄청 빠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 공급을 여기를 멸시를 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똑똑하다. 네, 약간 좀 이성적으로 쓰여진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순환재 개발로 돼 있잖아요. 순환재 개발. 순환 개발. 이거는 사업성에 따라서 사업 속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어떻게 되냐도 봐야 되고 또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용적률 상향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용적률 상향. 용적률이 이제 높여주겠다는 게 있어요. 이제 서울의 이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재건축이 될 곳인데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용적률이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뭐예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1기 신도시나 아니면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라고 해도 안 받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아니라 500% 올라간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500%짜리를 네. 용적률 500%짜리를 집이 다닥다닥 붙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 비싼 지역에 있는 아파트 네. 아니, 그 거주자들은 집이 붙는 것보다 돈을 좀 더 낼 테니까 차라리 일반 분양을 좀 줄이고 네. 좀 더 고급스럽게 가자. 더 힐로 가자. 네, 그렇게 나인원으로 가자.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나인원 수가 느낌으로 있죠. 가자. 네. 나인원은 저층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난 네. 거기 엄청 유명해가지고 네네네네. 막 뭐 GD 산다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네. 약간 첼리투스 삘일 줄 알고 네, 좀 지어졌을 다르죠. 때 네. 가봤었거든요. 네. 처음에. 근데 네. 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딱 저층으로. 네, 저층으로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요 세 개만 해결이 돼도 분당이나 뭐 여러 군데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 가능성이 높고 용적률이 높아진다면은 네. 이런 게 일어나겠죠. 지금의 사업성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인데 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뭐 인센티브가 지어지면서 재건축이 갈 수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그렇게 늘려줘도 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런 곳들은 아마 이제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북배현님께서 나인원 보면 다세대 빌라 느낌이다. 오늘부터 그러니까요. 꿈을 다세대 빌라에 사는 걸로. 그러니까요. 나인원 한남 건너편에 더힐 있죠. 네. 거기 되게 낮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네.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써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빠르게 될 것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들 네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빠르게 풀릴 게 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한번 보면은 근데 이게 보니까 네네네. 제가 느껴진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1주택자를 그렇죠. 위한 내용이네요. 네. 이게. 무주택자는 원래 좀 그냥 사기에 제한 조건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출 부분만 좀 바뀌었네. 그렇죠. 예. 네. 근데 1주택자는 이게 사실 진짜 지금 갈아타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많이 경감이 되죠.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한 게 되게 크네. 네,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다주택자들한테는 크게 이점이 의미가 없어요. 네, 제가 이걸 봤을 때 뭐 주택 정책에 대해서 나한테는 해당 사항가 없네. 그냥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면 재건축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고 뭐 보면은 보유세, 양도세 이런 것도 다주택자와 관련된 얘기는 뭐 양도세 완화, 중과 완화 정도인데 중과 완화해도 세율 되게 높거든요. 그죠? 중과 완화 이게 취득세 뭐 이런 걸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마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 경감이랑 다죠 사실 그 중과 폐지랑 중과 조금 경감되는 거, 그 보유세 좀 낮춰주는 거, 취득세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살라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양도세가 중과 완화가 먼저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는 여에서도 공약을 했고 야에서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취득세를 먼저 풀어버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받아버리죠. 맞아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가장 뒤에 될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확 꺾여야지 이거 완화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이 와야지 어떻게 보면 좀 풀어줄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일단 나머지가 제일 빨리 풀릴 만한 건 대출 부분. 그리고 기타에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조금 방해했던 요인들. 그리고 뭐 보유세나 양도세 뭐 중과 부분은 나올 수 있고요. 이거 공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지금 뭐 250만 호였고 뭐 다른 분들 뭐 300만 호도 있었고 200만 호도 있었고 막 이런데 그거 진짜 공급 본격화 되면은 많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거 주식도 빠지고 뭐 코인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뭐 주택이 뭐 용가리 통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주식 하는데 부동산 왜 안 하냐고 막 이런 얘기. 부동산 주식 왜 안 하는지 뭐 그런 얘기 할 때 장기적으로는 두 개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크게 뭐 차이 없이. 근데 부동산이 아무래도 조금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덜 움직이는 면이 있죠. 아무리 전쟁이 나고 막 이래도 조금 덜 예민한 편이 있습니다. 김하로님께서 실거주 없어졌어요? 재건축에 대해서 실거주 하는 거 그거는 없어졌더라고요. 그 전에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음마 아파트에 뭐 전세가 뭐 반토막 나니 뭐 2배 됐니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을 되게 잘 알진 않으시겠죠? 전문가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은 잘 모르시던데. 잘 모르세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경제 부분에서는 그 김소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누구요? 김소영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 네. 김소영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는 김경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경환. 네, 서강대 교수님이신데, 두 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좀 되게 어떤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친시장주의자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좀 작은 정부를 표방하시고, 시장에 모든 걸 좀 맡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것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요. 임대 공급하는 면에 대해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깊게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그런 부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왜요? 어디? 이하영님이 윤이 뭘 알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네. 근데 잘 몰라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은 다 좀 어느 정도 실력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시장에다 맡긴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정부에서 한다고 주택 가격이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도 오르고 내리고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정부까지 포함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전 세계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넓다. 정답이 없죠, 사실. 모든 그쵸. 왜냐면 이미 GDP에는 정부 부분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쵸. 저는 꼭 뭐 시장과 정부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뭐 그렇게 얘기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또 정책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 빨개진 게 없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방송 마무리해야겠다. 이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게 서울이 가격이 오를 거다 막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선인의 정책을 한 번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를 한번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솔직한 다주택자의 마음 그런 거랑 뭐 어떻게 될지 뭐 정책 중에 뭐가 좀 빨리 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댓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으나 댓글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고 저 원래 신경 써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왜냐면 그거잖아요. 고객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리얼면님께서 또 화장이 잘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도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더 솔직한 방송. 솔직하고, 진짜, 리얼한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사실상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 김하로 님이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의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뭐 규제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없기 때문에 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더 풀기도 어렵고 사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남은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측하는 것까지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